자, 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역사 교재 부분을 볼게요. 그 역사 교재 부분은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인데, 주로 이 교과서, 사조, 그 다음에 연표, 지도 등등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내용을 보면 이제 학습 자료를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 자료에 보면 출처에 따라서 또 나누고 존재 형태, 표현 형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제 분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역사 교재의 이제 전반적인 개념이나 기준 같은 것들은 예전에 아마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별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봐두기로 하죠. 자, 교재 127페이지 펴보세요. 녹색책. 자, 일반적으로 교재라는 것은 학습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그래갖고 이제 학습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교재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 수업에는 여러 교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교재를 주교재, 예. 그다음에 이를 보완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재를 부교재로 한다. 그래서 주교재는 1차 교재, 그다음 부교재는 2차 교재 이렇게 이제 있고, 예컨대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면서 역사 보도와 사조를 활용할 경우에는 교과서가 주교재, 역사 보도와 사조가 발췌한 논문 프린트 자료가 부교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교재는 교육 내용을 담는 텍스트를 가리키지만 사용하는 사람 따라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교재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 상당히 중의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학습 내용과 이를 전달하는 학습 수단.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학습 내용과 학습 수단과 또 이어진 교고. 이렇게 다 합쳐갖고 교재라고 해서 교재의 정의를 이제 쭉 내리고 있어요. 뒤로 넘어가고요. 예, 이 부분 각자 읽어보시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세 가지 교재의 개념 중에 많이 사용하는 교재의 개념은 두 번째다.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것은 학습 내용과 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학습 내용을 담은 텍스트와 학습 수단으로 사용된 자료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교재에 대한 정의를 쭉 내오고 있고요. 그 교재와 허용되는 말이 학습 자료다. 그래서 학습 자료는 수업을 쉽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교육용 자료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제 교재와 함께 학습 자료에 대한 정의를 쭉 내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이제 쭉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학습 자료를 이제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되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출처, 표현 형식, 존재 형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학습 자료가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자료의 출처에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차 자료는 만들어진 원형 그대로 자료이고,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교육 목적에 맞춰 가공된 것이다. 예컨대 사료나 사진이 1차 자료라면 이를 모아서 편집한 사료집이나 사진집은 2차 자료로 할 수 있고요. 1차 자료, 특히 사료는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사료를 비롯한 1차 자료는 처음부터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대로 형태의 역사학습에 활용하기가 너무 부적절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것을 이제 1차 사료를 가공해서 역사 교육에 맞춰서 만든 것이 2차 사료예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자료와 2차 자료 이렇게 이제 출처 형식으로 또 이제 구분을 했고, 두 번째 구분 형태는 뭐냐면 자료 형식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형식에 따라서 표현 형식은 이제 읽기 자료와 비읽기 자료가 있는데, 자, 읽기 자료는 문헌사료 같이 주로 글로 텍스트된 자료이고, 비읽기 자료는 사진이나 그림, 영상 같은 글 이외의 형식으로 된 자료인데, 그동안 영상 자료의 역사 자료 수업에 자료를 읽기 자료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근래는 비읽기 자료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존재 형태에 따라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문헌 자료, 지역사회 자료, 시청각 자료, 자료 차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문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이나 문서로 된 자료죠. 그래서 이제 문헌 자료는 사료나 설화, 이야기 같은 읽기 자료가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근래 글과 함께 사진이나 그림 같은 시각 자료가 쓰인 역사책도 많이 나와지는 등 읽기 자료, 비읽기 자료 같은 실린 문헌 자료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문헌 자료는 꼭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를 재해석해가지고 어떤 교육적 목적에 만든 2차 사료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텍스트 위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텍스트 외에도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표 문헌 자료 같으면 교과서도 여기에 속해요. 예, 교과서도 이제 그 안에 보면 텍스트 외에도 뭐냐면 비읽기 자료 같은 어떤 여기 시각 자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죠. 자, 지역사회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을 소재하는 자료를 소재하는 자료인데 그 지역에서 보관되어 있는 문헌, 지역 유적이나 유물, 구전자료, 지역사회 자원 인사, 그 다음에 좀 관광 가이드라든지 이제 문화재에 대한 설명, 해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의미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관련된 설화 등 각종 이야기, 다 지역사회에 속하죠. 그 지역사회 자료는 국가사회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역의 역사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도 특히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닌 학교가 충의중학교인데, 충의라는 말은 이제 그 주변에 정문부라는 그 유명한 의병장이 있어요. 그래서 의병장의 이름을 기르고자 이렇게 이제 그 말을 따왔는데, 거기에 이제 정문부의 정문부 아시죠? 그 예전에 북한 대첩부에 세웠던 관련된 사람인데, 그 인주대 때 유병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출생지, 거기가 이제 태어난 곳이 해갖고, 관련된 이제 역사 유물 같은 것들 학교 그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런 건데, 이것도 다 지역사회 자료죠. 예. 그 다음에 대구에 가면 803, 이런 것도 다 지역사회 자료고, 자, 시청각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자료의 시각이나 청각 등을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자료인데, 사진이나 그림, 이를 필름 형태로 만든 슬라이드, 동영상 자료, PPT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시청각 자료예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요즘에 이제 역사 저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시청각 자료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시청각 자료들을 이제 틀어주면 애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예. 재밌다. 그래서 이제 그 시청각 자료를 많이 보여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계속 보여줬다가 그것도 의미가 없어져. 원래 관심 없는 애들은 원래 역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여주면 흥미를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고, 자료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개별 자료를 묶어놓는 것을 말하는데, 문서나 사진처럼 개별적으로 보관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일정의 분류 아래 자료출로 묶어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적이나 재판 기록 같은 고문서 같은 걸 묶어놓거나, 그 다음에 현대사 같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문서 기록, 보도 자료를 묶어놓거나, 아니면 특정 사건의 자료,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것을 자료 처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교사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책으로 나온 기존의 자료출을 수업에 이용할 수도 있고, 특정 주제나 단원에 학습할 수 있는 자료출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특히 교사가 만든 자료출은 그 제작 과정에서 수업 목적, 내용 등과 함께 교사의 수업 계획과 역사 인식을 종합하여 반영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자료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류한 형식을 보면 아까처럼 이제 출처와 관련돼 갖고 뭐와 뭘로 분류할 수 있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용 형식을 가지고 읽기 자료와 비읽기 자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존재 형태에 따라서 문헌 자료, 지역사회 자료, 시청각 자료, 그다음 자료철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부분을 문제 풀어볼게요. 자, 형성평가 108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8페이지인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네, 97페이지. 잠깐만. 제가 99페이지 적어놨네. 제가 잘못 봤어요. 99페이지 거기 108번 문제. 자, 그 다음 가와 다는 학습 교재에 대한 설명이다. 이 학습 교재를 구분한 특징을 각각 한 줄에 내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가는 교육 목적을 이제 그 달성하기 위한 선택적인 사실이나 문화적 소재나 이를 재구성한 내용으로 교육 과정을 구체화시켰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그 같은 역사 사실이라도 이를 실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 선택하는 것이다.
다는 이제 그 교사가 슬라이드 필름을 비춰주면서 그 당시 이제 문화사를 설명할 경우 그 슬라이드 필름에 담긴 내용과 슬라이드 필름의 자료라고 슬라이드 필름이 그 자료, 슬라이드 필름을 비추기 위한 항등기 교재까지도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그렇게 이제 줄 수 있는데, 자료를 제가, 여기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교재 구분한 특징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이제 좀 보면, 자, 거기 이제 가는 그 교육 목적은 관련된 선택된 사실, 문화적 소재, 이들 제공한 교육과정 구체화 내용은 학습 내용을 의미한 거야. 그래서 여기 학습 교재 정의 중에 첫 번째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나는,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학습 수단을 가리키죠. 두 번째 정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는 학습 내용, 수단, 교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 다로 갈수록 이제 뭐냐면 범위가 확대해 나가는 그건 이제 학습교재 정의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서 109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다음 기읍과 니을의 의미를 각각 써보고, 기읍과 니은이 실제 역사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해보시오. 자, 학습 자료는 자료 출처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자료의 표현 형식에 따라 읽기 자료, 비읽기 자료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1차 자료라는 것은 만들어진 원래 그 형태죠. 예, 그 형태고, 2차 자료는 1차 자료 교육 목적에 맞춰서 가공한 것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읽기 자료라는 것은 문헌 자료와 같이 주로 근로된 자료고, 그 다음에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문헌 자료와 같이 이제, 사진이나 그림, 영상같이 글 이해 형식으로 된 거고요. 실제 이제 활용을 이제 보면, 실제 역사 수업에 활용된 자료는 대부분 1차 자료를 교육 목적에 맞춰서 재구성된 2차 자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10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자료의 어떤 이제 존재 형태를 따라서 이제 문제를 분류한 건데,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구분하는 기준을 말해보시오. 이거 나와 다의 자료들 구체적 이용 사례를 말해보시오. 자, 가는 들어갈 말이 이제 뭐겠어요? 문헌 자료. 그 다음에 나는 지역 사회 자료. 이렇게 있고, 나의 이용 사례는 이제 지역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 지역의 유적이나 유물, 구전 자료, 지역사회 자원 인사들이나 지역사회 관련된 사례를 비롯한 각종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 그 다음에 다의 이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 이를 표현한 필름 형태로 만든 슬라이드나 동영상 자료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 나에 속한 건 개별적으로 묶어놓은 거니까 자료철. 예. 그래서 존재 형태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사교재 자료를 이제 종류를 이제, 들어가 보죠. 자, 거기에 이제 역사과정의 교재 종류는 교과서 특성과 편찬, 발행 등등등등 있는데, 거기 이제 이건 뒤에 있는 내용이죠. 제 말 잘했는데, 역사교재 종류는 크게 이제 뒤에 나오지 체험교재라든지, 경험교재라든지, 자료교재라든지, 설명교재,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의 예문에 한번 나왔어요. 기출과 관련된 문법이. 자, 교재 종류를 나누는 뚜렷한 기준은 없다. 특히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에서는 자료 내용이 교재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료의 종류에 따라 교재 구분하는 방식도 흔히 사용된다. 자, 아까 이제 출처에 따라서 이제 교과서, 사조, 형장이나 박물관 자료, 역사인물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교재 형식에 따라서 문헌 자료, 지도, 연표, 모형물, 멀티미디어로 나눠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언급된 교재는 대부분 학습 자료로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교재들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복된 것이 많다. 여기에서 이제 또 교재가 담고 있는 사물과 형상에 따라 구분 기준이죠. 사물과 형상에 따라 또 네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재 기준에 나누면 사물과 형상에 따라 구분하면 요걸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체험 교재를 보면
체험 교재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의 농촌 활동을 가질 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 농촌생활을 배울 수 있죠. 이것은 활동이 체험 교재죠. 그다음 역사 교육에서 체험 교재는 주로 체험 학습 형태로 나타나는데,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단체를 마련된 문화제나 축제 행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갖고 제 이제 살고 있는 지역 중에 연천이 그 위에 있어요. 연천하면 되게 유명한 게 전곡리 유적지거든요. 전곡리 유적지인데 전곡리 박물관 있어. 거기 가보면 구석기 박물관. 근데 구석기 박물관 가면 해마다 무슨 축제를 하냐? 구석기 축제를 해요. 그 구석기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이제 일반 사람들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구석기인다 생각하고 구석기인 방식으로 사냥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자르고 그 구석기인들 막 먹는 방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전곡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전기 구석기죠. 그 주먹토끼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체험 교재와 관련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도자기 설명했지만, 저는 이제 약간 구석기, 전곡리 유적지 박물관의 구석기 축제 같은 것들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두 번째는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건데,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 인사들 정형적인 경험 교재들인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근데 갈 때 그냥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보는 것도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건 지식은 별로 없잖아요. 그 경복궁이나 덕수궁의 지식은.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주로 이제 관광 가이드 아니면 거기 문화재 그 해설 하신 분들 설명을 들으면, 이분들이 좀 전문적인 거니까 좀 뭐냐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보인 만큼 아는 만큼 뭐예요? 보이잖아. 그래서 한층 더 뭐냐면 문화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이런 것도 다 경험 구제예요. 그래서 자원 인사를 이렇게 이제 듣거나 이런 것들 경험 구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차 세계대전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신청함으로써 전쟁 인류가 어떤 재앙을 가장 느끼게 하는 것도 다큐멘터리도 경험 규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제가 전쟁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자주 많이 보거든요. 다운받으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진 같은 거 이제 동영상자를 편집해서 보여주는데 팍팍 오더라고 막. 그래서 단순히 문자로 읽는 것보다는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이제 전쟁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시체가 둥둥 떠 있고 그런 모습 보면, 전쟁을 하지 않아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딱 들더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경험 교재의 특징이죠. 자, 자료 교재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상상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습 자료가 다 자료 교재예요. 실물, 모형, 사진, 그림, 지도, 그래프, 통계, 연포, 이런 것들은 다 자료 교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명 교재는 역사적 사실을 좀 개념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논문 같은 자료들이죠. 그래서 논문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설명 교재다. 역사 사전도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면서 사전 내용의 설명 교재가 되고요. 문화재를 관람할 때 먼저 소개글 읽고 문화의 특징 한다면 이것도 설명 교재가 되죠. 그리고 교과서들명에 넓게 보면 설명 교재가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분류 이렇게 네 가지도 해놨지만, 실제로 이제 하중에서는 이 네 가지 분류가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서로 또 연관돼 있어. 잠깐 제가 얘기를 들어가서, 자료 교재하고 또 이제 설명 교재가 또 연결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체험 교재, 경험 교재하고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돼 있지만 실제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개념화 시켜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식화 시킨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11페이지, 100페이지 1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기읍과 니을의 의미를 각각 써보시오. 그리고 기읍과 니은의 구체적 활용 사료를 각각 한 가지 제시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가는 가에 따라서 교과서, 사조, 현장이나 박물관 자료, 역사인물, 시사 교재를 분류한다. 그럼 가에 들어갈 것은 출처죠. 그리고 나에 따라서 문헌 자료, 지도, 연표, 모형물 이런 걸 구분하는데, 이거는 형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담고 있는 사문화 형성에 따라 체험 교재, 경험 교재, 자료 교재, 설명 교재 이렇게 있는데, 경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자가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험 교재라고요.
얘는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 인식할 경우에는 자료교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교재라고 하고요. 자료교재는 역사적 사실이나 현상을 다른 사람이 표현하거나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자료교재라고 하고, 설명교재는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거나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설명한 교재를 뭐냐면 설명교재라고 한다. 그러나 기획에 대한 체험교재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촌활동이나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니은의 구체적 사례는 관찰 경험, 뭐 이렇게 조사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경험교재 여기는 안 나왔지만 대표적인 또 뭐냐면 그 자원 인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경험교재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문제 더 풀어보면 72페이지 22번 문제 볼게요. 72페이지. 다음 교과서 가와 나의 교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각각 써보시오. 자, 22번의 가는 학습과 직접적인 경험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 예를 대학교에 농촌활동을 벌일 때 여기 참가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통해 농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거. 자, 이것은 여기 이제 사문의 형성했던 그 기준 중에 어디 속할까요? 체험교재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감각이나 지각을 통해 역사 사실 인식하는 교재, 자원인사가 대표적이다. 어떤 교재죠? 경험교재.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이제 사물관 형성에 따라서 체험교재, 경험교재, 자료교재, 설명교재 이 네 가지 구분해놨잖아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이 부분은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역사교재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이제 구체적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역사교재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해보는 내용이 있는데, 역사교재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요 안에 들어갈 이제 작은 내용에는 역사 교과서가 있고, 사조가 있고, 역사 연표, 역사 지도, 사진과 그림. 여기가 이제 역사교재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제 역사교재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좀 뒤에 살펴보고, 그 중에 이제 역사교과서하고 사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 역사교과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도 이제 최근에 역사교과서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교과서의 변천과정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교육과정하고 또 연관돼서 나오고, 이제 정권이 이제 보수 정권에 진보 정권 넘어가니까 예전에 진보 정권 때 이제 교과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국정교과서. 그래서 그 교과서 비판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연사 역표하고 역사 지도 부분도 예전에 몇 년 전까지는 자주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요. 예. 그래갖고, 15년도인가 14년도까지 나왔는데, 한 최근 2, 3년 동안은 연표 지도 부분 또 안 나와. 예. 그렇지만 요것도 이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전에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역사 교과서를 이제 볼게요. 역사 교과서. 자, 이 교과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교과서의 정의가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나오죠. 자, 교과서는 교재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적합하도록 편집한 도서이다. 자, 교과서는 각교가 지니는 지식이나 경험, 체계를 쉽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해서 학교에서 학습의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제작하는데, 자, 교과서의 제작 기준 뭐죠? 교육과정이죠. 예. 교육과정이 꼭 맞게 설명해야 돼. 필수야.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목표나 기준에 따라 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교과서이다. 그래서 이 교과서 일반 도서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이제 교과 성격을 어디와 비교해 본 거죠? 일반 도서와 비교를 해 본 거죠. 자, 첫째 교과서는 교육 이념이나 목적의 달성을 목표한다. 따라서 국가 수준이든 뭐 자치적인 어떤 단체 수준인 간에 뭐가 들어가 있나? 정책적 의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에 따라서 어떤 목표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그렇지만 교과서가 정부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을 치우칠 경우 그 의도나 목적, 교육적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박근혜 때 그 국정교과서 있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교과서. 그걸 만드니까 이제 너무 이게 드러내고 까놓고 이제 하니까 그거에서 반발이 많았잖아요. 논란도 많았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는 교육제도나 각종 규정에 통제돼요. 예,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건 통제된 기준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의 기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검정교과서는 인정교과서도 좀 자율성인 측면에서 국정보다는 좀 이렇게 폭넓게 하지만 그거조차도 교육과정 안에서 해야 돼. 멋대로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자치단체든 교과서 제작, 보급, 사용도에 따라 제도를 정해놓는데 교과서 이 제도의 틀 속에서 존재한다. 교과서의 내용도 교육과정 제약을 받는다. 교육과정에는 보통 각 교과의 복부와 다뤄할 내용들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나 교과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 자, 우리나라는 교과서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강하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 교과형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것을 정하고 학교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매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교과서 분류 기준, 국정, 검정, 인정, 이런 것들은 뒤에 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과서 통제가 강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단원에 들어갈 내용 요소를 교육과정에 다 적어 놓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예전에는 어디까지 적어요? 7차 교육과정 중단원. 그리고 그 다음에 7차 교육 개정원, 대단원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 요소가 다 들어가야지만 이게 통과가 돼. 검정교과서서. 예. 자, 셋째는 교과서 학습 자료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와 관련된 학문 내용을 바탕으로 있지만 이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육 목적과 환경에 맞춰서 병행하는 것이다. 자,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정시에 적합해야 된다. 교과서는 기본적 학습용 테스트해야 된다. 그러나 교사용 교과서를 별도 펴는 국가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7차 교육과정부터 일부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를 교과서 인정의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 교과서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애들 수준에 맞춰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애들 수준의 교육 목적에 맞춰갖고 전달해요. 자,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이제 사전을 이제 전달할 때도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사전을, 그걸, 한문으로 그대로 전달하거나, 번역하더라도 그걸 고대어로 이렇게, 그 당시 사용한 언어로 번역하진 않죠. 어느 식으로 번역하죠? 얘들 수준에 맞춰서 번역해. 그 대표적인 게 대한국 국제인데, 대한국 국제 원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실려있는 내용이 완전 또 달라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건 누구 수준에 맞춰서 실려있는 거야? 애들 수준에 맞춰서 실려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또 외에도 교사용 지도서가 있어. 교과서. 그래서 지도서라고 하죠. 예. 이런 것도 일부는 이제 뭐냐면, 교과서 인정된 검증 대상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그 성격을 보면 첫째는 교육 이념과 목적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는 각종 제도나 각종 규정에 통제되는 제도 매체고요. 세 번째는 교과서는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교육 목적과 환경에 따라 편집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과서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교과서는 다양한 교재 중에 하나다. 그러나 오랫동안 역사 수업에서 교과서에 크게 유전했다. 그래서 역사는 교과서 내용을 달달 외우는 정육적 암기 과목을 여겨봤다.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에서 토시 하나만 다르게 쓰면 얘들이 따져.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근본이제를 실시에 채택했다고 교과서에 적혀있는데 제가 은본이를 채택했다고 적혔는데 은본이제를 실시했다고 적어놨거든요. 지문에. 그러면 채택이나 실시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 얘가 따지더라고 어떤 얘가. 왜냐하면 거기 채택과 실시가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채택과 실시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도 이게 국어 시험 보냐. 물어보는 게 채택과 실시가 동일한 것을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냐. 맥락상 그 의미를 팩트가 맞느냐만으로 따지지 않고 그 토시가 맞느냐, 단어가 안 맞느냐 그걸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애들 입장으로 때는 이제 역사라는 것은 정치적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그 교과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다른 문제를 적용하는 문제를 내면 따지는 거야. 근데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는 다른 식으로 문제 내도 그걸 따진 애들이 없거든. 왜? 그건 적용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적인 문제점인데 하여튼 자 이렇게 이제 과목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을 강화받고 단순히 이제 토시를 내는 거죠. 글자들. 예, 능동적인 적극적 역사 해석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든 게 뭐 태정태세 문단세 시도고, 이런 역사교육은 역사교육 문제점 단적으로 지적되는 거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과서를 절대시하는 시각이 약해지고 있는데 역사교육 이런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는 하나의 여러 가지 참조 자료에 불과하고 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학습 그 시험 문제 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예,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 역사 교과서도 교육에서도 이런 형상을 찾아볼 수 있다. 크게 보면 역사 서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제 비롯되는데 역사 서술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고 그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설득력이 있는 하나의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다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담론이죠. 예, 담론. 예, 담론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항상 변화 가능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그대로 역사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 그 텍스트 교의 어떤 성격이죠. 역사 교과서의 텍스트의 성격, 그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류가 우리는 설명적 텍스트로 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설명적 텍스트에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적 텍스트라는 것은 만약에 보는 사람부터 일종의 권위 있게 들리게 되죠.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뭐냐면 역사 사실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기록의 역사를 의미한다. 해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이런 사실을 이제 도입당원에 넣고 있어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어떤 역사교의 목적이나 성격 보면 세계사나 한국사 보면 이 도입단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기록의 역사는 그 역사 해석을 의미한 거죠. 예를 들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럼 어디에 속하겠어요? 사실로서의 역사에 속하겠죠. 근데 임진왜란은 도요토미의 시대요시의 야욕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에 속하겠어요? 기록의 역사에 속하죠. 주관적 판단에 속한 거죠. 자, 그 역사는 지난날에 일어난 일을 대상화하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탐구의 결과이며 여기에 탐구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나 기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나 관점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자, 역사교육의 내용도 역사가가 연구한 사실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역사교과의 내용은 수학과 과학과 같이 내용과 같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저자의 관점에 들어가는 해석이다. 수학과 과학은 어떤 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우리가 천문학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증명해요? 관찰과 경험, 수의적인 논리로 이렇게 증명하기 때문에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는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해석조차도 또 뭐냐면 그걸 교과서 지필자의 관점도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교과서의 종류가 늘어나고 구성 형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역사 교과서 내용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인데 실제 교육 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하지만 요거는 이제 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5년 개정교육과정이죠. 지금은 12년 개정교육과정 이전에 선택 과목인데 12년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죠? 필수 과목이 됐어요.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자, 한국 고등학교의 한국 근현대사 검증도서가 반대고 이건 그 7차 교육과정,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고 세계사를 포함해 있는 중학교 사회교과서도 검증도서로 바뀌었다.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한국사,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이런 과목도 다 지금은 검정교과서죠. 모기가 있네, 여기.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이미 1840년대에 제4차 교육과정부터 검정교과서 사용됐고, 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근현대사 6종, 세계 3종, 10종 다 사용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이 없어지고 다 검정 사용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전에 검정교과서는 단원이나 내용의 물론 구성 요소 편집도 거의 비슷해요. 여러 종이 발행한다 해도 장점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에 발행된 검정교과서는 내용의 구성 방식의 자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텍스트 중심의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다양한 읽기 자료와 활동에 들어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도 있다. 그래서 2007년 2월 개정된 교시된 교육과정에 보면 2007년은 어느 때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죠. 근데 이제 요거는 실행되지 못한 교육과정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 그 예전에는 중단원까지 이제 다 규정했는데, 대단원까지 확대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만큼 그 단원 편성에서 대단원까지만 이제 국가가 정했다는 거는 그 교과서 집필자들의 어떤 주관성이 뭐죠? 어느 정도 많이 개입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역사교과서 내용도 또 상당한 내용 차이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면요. 근래에는 역사교과서의 내용 요소는 다양해지고 있다. 역사교과서가 독보용 테스트에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잡고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유도한 주장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교과서의 본문서술 외에도 사전 사진이 크게 늘어났고, 또 학습 활동도 같이 제시했고요.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 독보용 테스트뿐만 아니라 자료집, 워크북 같은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데, 국정으로 발행되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교과서는 이미 1교과 다 교과서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역사가 포함된 사회 교과서의 경우는 사회와 사회과 탐구 두 종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도 이제 쭉 있는데, 뭐 요즘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탐구 활동도 많고, 그 비문자 어떤 그 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 등등 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냐면, 그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데 비판도 받고 있다. 이것도 있어요. 그래도 교과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내용만 봐도 내용 구성에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상당수가 또 뭐냐면 차이가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되게 문장만 바꿔가지고 쓴 것도 있거든요.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냐면 다른 교과서 참조하면서 돌려 쓰는 거죠. 뭐 심지어 틀린 사실조차도 돌려 쓰더라고. 검증하지 않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편찬과 발행. 요거는 되게 중요하죠. 여기 별표 2개 쳐놓고 보세요. 여기는. 자, 교과서 제도는 누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교과서의 구성 요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공급하는 것은 뭐와 뭘 법률이나 간행에 따라서 이 자료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그 다음에 그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자로 나눈다. 그래서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네 가지를 나눌 때 어떤 기준을 나누냐 쓰라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자, 누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구성 요건, 동급 요거 기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이거 모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정제가 뭐냐? 국정제는 교과서의 발행권과 공급권을 국가나 국가기관을 가지고 구성 요건도 국가가 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국정제가 대표적인 게 7차 교과서 예전에 아니면 3차 교육과정에 있는 박정희 때부터 만든 국사교과서가 대표적인 거죠. 검정제는 그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교과서의 구성 요건은 누가 국가나 국가기관에 미리 정하고 하는 교육과정에서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접합하는 신사하고 통과하면서 교과서가 사용된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다 뭐예요? 검정제죠. 우리나라가 이제 실시한 역사교과서 자료는. 그다음 인정제는 교과서 발행과 공급 내용 구성을 민간에 담당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심사하고 통과된 책만을 교과서 사용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제 인정제라는 것은 미리 정해놓고 이제 기준에 따라 만든 게 아니라 다 민간에서 알아서 만들고 최종적인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국가나 공적 기관이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일본의 이제 뭐냐면 교과서, 역사 교과서이고 우리나라도 인정제가 있어요. 저도 인정제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교과서냐면 수학, 과학, 그다음에 뭐 음악, 미술 이런 데는 다 인정제예요. 왜 인정제냐? 이거는 굳이 가치관이 개입되지 않죠. 뭔가 뭐 수학, 과학에 뭐 어떤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이 개입된 거는 아니잖아. 이런 교과들은 다 인정제예요.
근데 이제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렇게 윤리라든지 어떤 가치관이 개입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은 검정제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자유발행제인데, 자유발행제는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발행, 공급, 내용 구성을 다 민간의 일체에 위임하는 거야. 이거는 대표적인 교과서가 유럽에 있는 교과서들이 다 자유발행제야. 근데 주의할 것은 자유발행제라도 국가사회 그 간섭이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교과서 내용이 사회 도덕적으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 그럼 뭐예요? 누가 정부라든지 민간단체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걸어. 가처분을 낼 수가 있어. 가처분 금지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나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잖아. 근데 나치 단체가 극우 단체가 뭐 나치즘에 대해서 옹호하는 교과서를 만들었다. 오이시고 따면 일베가 사이트를 일베가 교과서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정부나 이런 기관들이 뭐냐면 소송을 걸죠. 가처분. 그러면 법원에 딱 대고 이건 교과서로서 발행을 못하게 딱 금지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형식을 만들든 국정이든 검정이든 인증이나 자유발행제 등 어떤 식으로 정도의 문제뿐이지 국가사회가 어느 정도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과서는. 자, 뒤에 넘어가서 해방 이후 이제 교과서 제도를 이제 내용인데,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는 교수 용역기와 제1차 교육과정, 제2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정과 검정을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뭐 국정, 검정 그렇게 이제 제도적 그런 내용은 딱 없어. 예, 이렇게 확립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제 교과서 제도가 이제 확립됐냐 하면 3차 교육과정이야. 자, 3차 교육과정부터는 뭘로 하죠? 국정. 이거 많이 나오죠? 국정인데 국사 교과서. 예. 그래갖고 이제 국정 위주로 개편됐고, 3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국사,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는 국정도서이며, 고등학교 세계사 검정이지만 한종만 발행되기 때문에 실제 뭐야 이거는 또 국정이야. 무늬만 검정이야. 그 다음에 이제 국정교과서 종수가 다양하지 못해 내용의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학생의 사고를 증진시키는 지장인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그 3차 교육과정 말기 때 한번 교과서 개정을 해요.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국정검정을 만을 바꿔서 1종과 2종이라고 해. 그래서 1종은 이제 있고 2종 이렇게 1종 도서, 2종 도서. 자, 2종 도서는 기존의 교과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1종 도서는 발행과 공급은 국가기관이 담당하되 연구와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이 담당하는 연구개발용 도서가 있다. 근데 실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 이제 그 전문 연구기관이 주로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뭐 그런 데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은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국정기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정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즉 1종 도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검정교과서 장점을 원하는 교과서라는 거다. 그러나 발행권과 공급권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구성요건을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1종 도서 또한 기본적으로 국정제 아래에서 교과서다. 자, 그래서 왜 1종 도서가 실제 국정교과서밖에 될 수가 없느냐? 그걸 물어볼 때 이걸 쓰시면 되겠죠. 발행권과 공급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따라서 구성요소를 다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실제 1종 교과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국정교과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1종 도서를 발행한 후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전히 대해서 여전히 국정교과서 부르면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1, 2종이나 명칭은 이후 계속 사용하다가 3차부터 해갖고 사용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7차 교육과정을 다시 국정과 검정을 바꿔요. 예. 그래서 3차에서 6차까지는 1종, 2종 이렇게 사용하다가 7차 때는 다시 이제 뭐냐면 국정, 검정을 다시 한원해서 불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979년 교과서 제도가 개편되면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도 1종 도서가 발행함으로써 중고등학교 모든 역사 교과서가 사실상 국정이 되었다. 그래서 1982년 12월 개정된 제4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는 2종 도서가 되었으나 국사교과서와 세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중학교 사회교과서는 여전히 1종 교과서 도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7차 교육과정은 중학교 사회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는 따라서 3차 교육과정 이후 처음으로 여러 종의 사회교과서 등장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정제 유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09년 개정교육과정부터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네, 검정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동안 국정원 또는 1.5 발행원 국사교과서 여러 측면 비판을 받고 있다. 요거 암기해 두세요. 국정교과서 비판 내용 나올 수 있어. 상당히. 그래서 파란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책에도 있는데, 파란 책 2개 있고, 녹색 책 한 3개 있어요. 그거 같이 이제 연관시켜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교과서 제도의 비판점 쓰라고 하면, 요거 한 2-3개 외워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학생들 다양한 역사인식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있다.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 역사인식이 공식 역사관이 되면서 학생들 특정 역사관만 강요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고, 세 번째로는 국사교과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뒷받침하거나 정부의 홍보를 이용하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박근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교과서. 박근혜 박정희 홍보하려고 만드는 그 교과서가 그 대표적인 거죠. 자, 이에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이 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국사교과서 검증제 전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쭉 2007년 2월 개정 교육과정, 노무현 때 대통령 때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역사 수업에 사용된 국사 세계사 통합 역사교과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과목 한국문화사, 동아시아사, 세계 역사 이해 있는데, 지금 한국문화사는 이제 만들려다가 그냥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는 지금 남아있죠? 예, 그 다음에 세계 역사 이해는 무슨 책이 된 거야? 세계사.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검증제를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제가 이제 기본교재에 거기 이제 교과서 번천과정 내용들, 검정, 국정 그 내용들 정리했어요. 그래서 표도안을 이렇게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 녹색책에 있는 내용. 그거 보시고, 그거 뭐냐면, 요거 내용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형성평가 관련된, 교과서 형성평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풀어볼게요. 아이고. 자, 72페이지 펴보세요. 자, 72페이지 24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23번 문제 볼게요. 네. 자, 다음 교과서 발행제도와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써보고 밑줄친 기획의 내용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가는 민간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공급하지만 교과서 구성 요건을 국가나 국가기관이 미리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고 심사에 통과된 교과서만 다루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요거는 그 분류 기준은 이제 거기에 가는 검증제죠. 그 분류 기준은 공급 발행 구성 요건 심사에 따라든지 누구에 따라 이제 분류 기준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인정제의 내용을 쓰면 인정제는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 내용 구성을 민간에게 담당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에 이를 심사하고 통과된 책만을 교과서 사용된 제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2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기획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의 교과서 특징과 한계점을 쓰시오. 그래서 교정 교과서의 문제점 외워두시라고 했죠.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 그 학생들 다양한 역사적 인식을 가로막고 국정교과서의 역사인식은 공식 역사관이 됨으로써 학생들 특정 역사관을 강요할 수 있고 특정 이데올을 뒷받침하거나 정보의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특징은 발행과 공급은 국가기관이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와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이 담당한 연구 개발 도서를 포함했다. 한계점은 발행권과 국정권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의 구성 요건 또한 국가가 정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도서는 기본적으로 국정제한을 만들어진 교과서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01페이지 펴볼까요?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 112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기획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를 두 가지 쓰고 그 다음에 니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세 줄 이내에 써수해 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은 교과서나 교육 이념과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자, 여기 관련된 요소는 국가 수준이거나 자치단체거나 간에
교육에서 정책적 의지가 들어가고 사회환경이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관련 내용을 세 절 쓰시오. 교과서는 교육제도 각종 규정에서 통제되는 제도 매체인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이제 교육기본법이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 교과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졌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교과서 정하고, 학교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독점적 교육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매체적 성격이 강하다. 가에 들어갈 것은 교육 목적과 그 다음에 한계역이죠. 자, 그 다음에 11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가의 내용이 교과서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말해보고, 그 다음 기획과 니은의 의미를 각각 써보시오. 자, 역사는 난의 내용이 입각해서 교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역사가 무엇인가? 이건 흔히 사실로서 역사, 기록서 역사를 구분한다. 가의 내용은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그 교육과정의 교과서 첫머리에 반영돼 있죠. 그래서 역사의 개념이나 역사의 사실 성격, 역사를 공부한 목적, 기술한 도입 당원에 있고, 그래서 사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 기록의 역사는 역사가 해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나의 관점은, 자, 역사적 사실 본질적 성격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 다뤄야 할 내용을 선택하는데도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이 더했다. 자, 나의 관점은 이제 역사 교과서 내용이는 수학이나 과학과 교과서 같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 저자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4번을 볼게요. 자, 다음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고 니은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디귿의 정보가 포방한 내용과 한계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과 발행 제도는 3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뭘 했죠? 국정과 검정제를 병행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차 교육과정에서 이제 국사는 국정, 세계에서는 검정이지만 국정과 다를 바 없었다. 왜 세계에서는 검정이지만 국정과 다를 바가 없었냐면, 세계에서 교과서가 딱 뭐죠? 한 종류만 반영됐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1종과 2종의 이제 내용과 한계를 아까쯤에 얘기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의 이제 그 전환된 배경은 새로운 이동으로 변경되었다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전환된 배경은 앞에 이제 국정교과서 종수가 당향하지 못해 내용의 수준의 저하가 가져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사고를 증진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1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획에 바뀐 교육과정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 니은이 비판 내용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과목의 명칭을 말해보고 디귿과 관련된 세 가지 과목을 쓰시오. 자, 고등학교 세계에서 교과서는 2종 도서가 되었으나 중학교 세계에서 교과서는 1종 도서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것이 바뀐 교육과정의 명칭은 4차 교육과정이에요. 비판 내용은 그 당시 이제 국사교과서 비판을 받았다. 그 국정교과서 비판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의 명칭은 뭘까요? 중학교 역사죠. 네. 세계사를 통합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고, 고등학교 때 심화선택인데, 요때 심화선택은 이제 07년 개정이니까, 뭐겠어요? 한국문화사,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세계 역사 이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07년 개정 가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116번을 이제 보면요. 이거 사료네요. 나중에 이제 보고. 자, 그럼 사료를 보죠, 사료. 자, 사료의 이제 성격, 사료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사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파란책에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책 내용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료의 성격을 보면, 사료는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과거의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원천이다. 자, 역사의 사료를 통해서만 성립된다. 역사적 사실은 사료로 남아있으며 역사가에게 사료 없는 사실은 없다. 그 역사적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밝히는 랑케의 그 유명한 말도 사실이란 사료의 내용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사료라는 것은 흔히 문자 사료만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그릇, 도구, 건물 같은 유물, 유적 같은 비문자 사료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료는 그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걸 그대로 담기보다는 뭘 한다? 편집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에서는 의식적이 아니건 간에 그 만든 사람의 해석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
편견이나 의도적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료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사료 비판이 필요해요. 신뢰성과 이제 진위를 가지기 위해서 사료 비판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파란 책이 있죠. 그 사료 비판 그래서 내적 비판, 외적 비판 그 내용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고요. 자, 사료 선택과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뭐가 들어가면 역사 교사의 인식과 관점도 작용돼요. 그래서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도 사료의 표현을 달리하거나 평가 차이가 있다. 심지어는 사료의 내용 자체가 다르거나 정반대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 사이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놓고도 논쟁이 나는데, 자, 예컨대 이런 이유가 있죠. 자, 그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도 김부식이 쓴 그 표현과 그 상공유사가 쓴 표현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중왕 때 이제 보면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정제된 언어를 써, 좀 합리적인 표현을 쓰죠. 그래서 왕은 몸집이 크고 담력이 남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기록했는데 지중왕에 대해서 상공유사는 왕의 은경의 길이가 1척 5천이나 되어 배우자가 얻기 어려워 그 당시 이제 그 삼도를 보내어 구하였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상공유사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선화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반면에 삼국사기는 그걸 좀 합리적으로 해석해갖고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시다 측면에서 볼 때 팩트 측면에서 삼국사가 맞을 수는 있어. 예. 근데 그 삼국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에 대한 사실 측면에서 뭐예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드라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니죠. 좀 가장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후에 천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사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 왜냐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 속에 드라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형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관념들은 오히려 이게 객관적인 사실로만 적혀 있는 사실 그 사료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서 사료는 아니지만 실제 일어난 사실로서 사료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왕을 생각했는가를 알 때는 삼국사기보다는 뭐가 더 적합하다? 삼국유사가 적합하고 그래서 삼국유사가 나름대로 이런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자, 하여튼 어떻게 이제 평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도 역사 서술 간의 어떤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평가가 차이가 있는데 십자군 보는 관점이 유럽과 이스라엘 기록에서 분명히 차이가 보이고 몽골의 정황에 대한 삼별체에 대한 평가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중종 때 대표한 사림에 대해 개혁 정책을 주도했던 조광조의 평가도 엇갈릴 수 있고 심지어 인주할 때 이제 그 이순신의 평가도 선조실록과 진빈록에서 큰 차이가 있죠. 선조실록은 이순신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왜냐하면 선조는 이순신의 일종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순신의 업적 같은 걸 까고 그러는데, 근데 유성룡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의 형의 친구잖아요. 이거 유성룡이 청구를 했고, 그러니까 진빈록은 상당히 이순신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사료의 기록이나 평가가 엇갈릴 경우에는 어떤 사료를 중시하에 따라서 역사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학습자의 역사인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상관된 관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사료학습할 때는 교사가 자신의 역사인식과 들어맞거나 미리 정해놓은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사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료의 중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배제하곤 한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사료학습을 할 때 자신의 역사인식과 수업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사료를 선택한다는 거죠. 교사는 사료를 수업에 사용하기에 앞서 내용의 진위는 물론 사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있어야 물론이다. 그래서 그 사료의 내용이 서로 모순될 경우에는 그걸 진위 여부와 해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사의 전문적 역사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선종신이 패비윤씨를 쫓아내는 장면에 대해서 연료시 기술과 성종실록의 기록이 달라. 그래서 그 성종실록에는 패비윤씨가 이제 성종에서 쫓겨난 걸로 되어 있지만 연료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서 인수대에 의해서 쫓겨난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느 게 역사의 팩트냐?
그걸 제대로 알려면 뭐가 필요한다는 거야? 역사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확인하고 전문적인 역사 지식도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보니까 인수대비가 쫓겨난 것은 연료실은 야사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폐비 윤씨를 누가 쫓겨났다? 성종이 쫓겨났는데, 성종이 왜 폐비 윤씨를 쫓아냈냐? 그 당시에 성종은 추가 정책이 뭐야? 성리학적 가치 질서죠.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적 가치 질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질서가 이제 차이를 강조하거든. 남자, 여자의 차이를 강조하고,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개기는 거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그래서 성종이 자기 마누라였던 폐비 윤씨도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뭐 가부 제가 금직법 있죠? 제가 금직법도 만들고, 그 다음 어우등도 처형시키고 간통했다는 이유로 다 이건 뭐예요? 남녀 간의 어떤 상하관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내를 철저히 구분해가지고 뭐냐면 성리학적 가치관을 구현하게 한 거다. 이런 것까지 알려면 상당히 이제 역사관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에.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회 출처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구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사회 출처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만 중복될 수도 있어요. 첫째는 사회 출처에 교과서 사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인쇄 편집된 사료가 있고, 세 번째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생된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실제 수업에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사료들이 있죠.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있는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제 꼭 이렇게 네 가지 구분했다고 해서 이게 꼭 이렇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고, 이게 그냥 개념상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 사료가. 첫째는 교과서에 있는 사료다. 제가 교과서 설명 테스트 위주에서 벗어나 자율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역사 교과서에도 사료가 많이 실려있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사료를 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거나 탐구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교과서 안에 사료가 단순히 보조자료의 역할을 끊치지 않고 본문 내용을 대체하거나 주요 학습 내용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쇄 편집된 사료인데, 한국사나 세계사 전반 또는 어떤 주제나 중요한 사건들 관련된 사료를 모아놓은 사료집이나 사료 프린트, 배움책 이런 것들의 활동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료를 모아놓은 이런 것들은 따로 편집해서 만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자, 원래부터 이런 사료집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용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지만 일반인들 역사 이해를 돕고 원사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료집에는 역사 수업에 필요한 사료를 찾아 수업을 활용하는 수도 있다. 이들 사료집은 중요한 사료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도 있고, 교사가 각종 사료 일일이 찾는 시간과 노력 크게 절약해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료집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제가 프린트 사료집도 만들고, 역사 교사 참고 카페 가보시면 교수학습 창고방에 가보면 사료집 많이 올려놨거든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어디 퍼온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만들 때도 사료집이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가지고 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고 나온 것도 있죠. 이 사료집 같은 거는. 그 다음 세 번째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생한 사료인데, 교육용으로 만든 모형물이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항룡사 구축목탑, 강개토 대왕비 모형을 가지고 학습한다면, 이 모형은 재생사료로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원사료나 사진의 복사물도 이에 해당하고, 교과서에 실려있는 사진도 재생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료는 실제로 문헌사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재생사료, 원사료를 복사를 하거나 사진자료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문헌사료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번째로는 실제 수업에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원형 그대로 사료야. 그러니까 원고, 옛물건, 그림, 유물 요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이용하기가 힘들죠. 정근대 사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근현대 사료 학습의 사료 원형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종래 역사 수업에 이용한 사료는 교사, 조선왕조 실록 같은 국가의 공식 기록이나 비변사 등록 같은 간단의 공식 문서가 많다. 근데 근래에는 이제 상소문, 보고서, 재판이나 재산 분할 기록, 이걸 뭐라고 하죠? 분재기라고 하죠. 그래서 각종 고문서,
이런 것들 이용하고요. 문집, 일기 이런 것들인데 개인 사료로서 이제 자주 이용하는 미암 일기라든지 난중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사료에 해당하죠. 그래서 역사 소에 이러한 사료들의 활용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들 사료는 사연대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사, 생활사, 문화사 수업에도 활용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인문지리도 이제 역사 수업에 활용한 사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료의 활용을 보죠. 자, 사료의 활용은 이제 그 교과서를 제외하고 가장 널리 역사 수업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데, 역사 교사들이 교과서 위에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사료다. 자, 연구 수업이나 발표 수업에서 사료 학습을 자주 볼 수 있으며,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교재들도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태여 사료 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지 않더라도 많은 수업에서 사료를 활용하고 있다. 근래 역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료의 양이 늘어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자, 역사 수업이 지나치게 사실 중심이나 강의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의뢰 사료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데, 20세기 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사료를 통해 탐구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하고 탐구학습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전에 하면 기출 나왔죠. 그래서 사료학습, 탐구활동, 지식의 과정은 서로 연결돼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나왔던 방법인데, 20세기 초에서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왔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사료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다음 미국 역사학회에서 시베니위원회에서 그난 보고서에서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기계적으로 수동적 학습을 비판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시청각 자료나 사료, 문학 자료를 모아서 이를 평가하고 결론을 내는 판단력 훈련을 권장했다. 그다음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에서 원사료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요. 사료 학습의 개념과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료집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신사학이 등장하면서 문헌사료에도 비문자 사료도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사료학습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사료학습 유용성인데, 이게 사료학습 유용성 부분은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기출과 관련돼서. 자, 역사 교육에서는 사료의 유용성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원래 사료학습은, 이때 원래라는 그 사료학습 기점이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죠. 원래 사료학습은 역사학자들의 역사 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활동한 사고 과정을 통해 역사의 성격을 이해하는 역사 지식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세기 전반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료학습의 중시되는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학자의 연구 방법을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탐구 활동이나 사료학습을 통해서. 자,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사료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 이후부터는 20세기 중반 넘어가서는 학문 주식의 교육까지 도입되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역사적 사고나 탐구활동 능력을 위해서 수업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이 역사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료학습과 비슷하지만 역사 지식의 습득보단 기능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19세 기존과 이전의 사료학습은 뭐였어요? 역사 지식을 획득하는 데 목적이 있죠. 어떤 이제 사고 활동을 통해서. 근데 여기는 문제 해결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더 있다.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만들지 확인하고, 그리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의식을 명료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다른 견해를 비판하거나 발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역사적 그 비판과 해석 능력을 기술자들이 생각한 것이다. 특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를 달리하거나 다른 역사 의식을 보이는 사료를 비교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비교 학습에 유능하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서로 비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사료학습은 동일한 내용을 지루하게 반복한 걸 방지하고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고 정당하게 쓰이고 학생들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개방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건 가치 태도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0년대 들어오면 이 사료학습이 좀 전에 이제 단순히 역사학사의 연구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해가지고 역사적 획득하는
목적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반영되면서, 그래서 역사적 사고적 탐구 기능을 이용할 때 사료학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과 능력을 또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역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역사적 비판 관점을 할 때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교학습에도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학습을 할 때도 지루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또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내용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됐다. 사료학습 부분에. 이걸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부터 해갖고 세 번째 단락은 뭐와 관련된 거냐? 사료학습 시 유의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학습 기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유의점하고 기준은, 고려할 점하고 기준은 꼭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료학습이 이와 같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려할 점이 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적절한 사료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 그래서 기준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자, 사료 선택 기준을 보면, 자, 일단은 이제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야죠. 관련성. 그리고 학습 목표 달성에 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인식에 도움이 되거나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목표 달성의 적합성,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자 능력이나 발달 단계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분석, 해석 등의 활동을 하거나 하기엔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사료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학습자 측면에서 적절성을 고려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 택해야 된다. 학습 주제나 수업 내용에 관련이 있거나 거기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을 다룬 사료가 많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학습 주제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사료를 교재에서 하면 중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사료의 내용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의 그 신뢰성이 확인된 사료 선택하는 게 있다. 신뢰성 있죠. 일반적으로 시기, 작자,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요. 번역된 사료의 경우 번역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맥락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 내용이 정확한지 검토해야 되는 정확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을 할 때 그 고려할 점은 사료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해서 사료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 꼭 기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고려할 점들은 사료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사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이런 사료들, 자료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탐구 활동이 힘들어지고 수업의 내용에 흥미를 느끼시는데, 학생들이 사료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료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요즘 사용하는 용어나 수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국사나 동양사 수업에서 주로 사용된 원사료는 대부분 한문이고요. 사연사 관련된 건 영어, 라틴어 이런 것들이죠. 번역됐더라도 한국사 사료 한자식 포기가 되게 많고, 세계 사료는 절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문장이 어색하거나 학습 맞지 않는 번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번역한 사료들 대부분 중고등학교 역사교육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 어떻게 해야 된다? 교사의 역할이 나오죠. 일단은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표를 바꿔서 편집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료가 역사적 사실이 압축적으로 서술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경이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사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교사의 추가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사료학습의 문제점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왔죠. 너무 표현하기 어렵다. 너무 사료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것을 애들 수준으로 검토해가지고 바꿔 써야 되겠죠.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 압축적으로 서술한 비유적 표현이 많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교사가 뭘 해야 돼? 추가 설명하거나 관련자를 찾아보는 게 낫겠죠. 요거 그 문제점과 그 다음에 그 대처 방안, 그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왔어.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실제 수업에서 사료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탐구식 수업에도 학생들 스스로 사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역사를 서술하도록 한다. 근데 최근이나 1980년대 이후에요.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의 생산자로서 학습자의 능력에 대한 교육을 강조되면서 사료학습이 단순히 사료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식의 생산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구조화된다는 지식정보사회 담론이 확대되고 있다. 자, 지식정보사회 담론은 역사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유함으로써 역사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생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목적에서 이제 사료학습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다 전문 역사를 기르는 목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사료를 활용하여 역사 지식 생산하는 과정과 역사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역사가 연구 과정에서 교육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산 과정에 참여한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전문 역사가를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사료라는 역사지의 생산 과정과 함께 또 이것을 또 애들의 수준에 맞게 구성하고 본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이런 것들에서 이제 최근에 사료학습의 어떤 중요성이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료학습 의의가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사료학습 의의는 과거의 사료를 활용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료의 기초에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료학습에서 굳이 해석이 어려운 문자 사료만 이용될 필요는 없다. 몇십 년 전 기록, 그림, 물건 등을 사료로 채택할 때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어려운 고어로 되어 있는 사료를 현대어로 번역해서 제시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수업 마찬가지로 사료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에서 중요한 것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사료를 보고 싶은 하는 호기심을 심어주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학생들 역사 교재 비판적으로 읽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비판적 읽기와 관련된 사료학습 과정이 나와요. 네. 요거는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 요 부분은. 네. 그래서 사료학습 모형이 이제 남색책에도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료학습 과정 비판적 읽기 측면에서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노란책도 나와 있어요. 근데 노란책의 사료학습 모형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여기는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오늘 다음 시간하고 다음에 이제 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